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주택계획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계획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플래닝 프로세스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종합된 건데요. 하나는 이제 인구계획에 대한 것들이고, 영어로는 이제 디모그래픽이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하우징 플랜이라는 건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우징 플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결국 하우징 타입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 간의 어떤 비율, 레이쇼를 결정하고 사이트 위에 올라가면서 어떤 형태의 단지가 될 거냐,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 집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학적인 자료들이 먼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몇 명이 살게 되느냐, 몇 명이 살게 돼서 몇 가구, 몇 집이 올라가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가 되어야 될 거냐,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넓게 쫙 깔아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거기에 대한 인구 계획, 몇 사람이 올라가느냐, 어떤 밀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인구학적인 판단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타입이나 아니면 타입들 간의 비율, 이런 관계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그럼 디모그래픽 하우징 플랜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트 플래닝이 당연히 있으려면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올라가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단지 설계 스튜디오를 시켜보면은 뭐 인구가 얼마 올라가든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자기가 보기 좋은 어떤 형태의 주거지를 설계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 단지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또는 얼마만큼이 수요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분양을 시켜야지 이 개발 사업이 이익이 되느냐, 사실 여러 부분에서 인구계획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하우징 플랜 이전에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는 사람의 머릿수보다도요, 사실은 이 밀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밀도라는 지표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우징 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숫자보다는 density level, 결국 적정한 면적의 땅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이 올라가느냐는 지표가 중요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서 가능한 하우징 타입, 주거 유형을 결정하고, 주거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우리 단지의 레이아웃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예측되는 인구만큼을 우리는 단지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알아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단지가 설계되기 전에 우리 단지에 적정하게 수용돼야 될 인구의 수준이 얼마만큼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모그래픽 하우징 플랜은 연속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 자, 이것들이 또 중요하게는요, 단지 주변의 환경과도 역시 굉장히 관련이 돼요. 먼저 교통계획과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얘기도 하지만 공공계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지가 여기 들어간다. 근데 사방에 도로망들이 다 있고, 이미 그 도로망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 수요라는 측면에서 이미 풀이다, 늘 교통체증이다.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2만 명이 사는 새로운 단지를 설계하게 된다. 여러분의 의견 이전에 공공계획 차원에서 그 계획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그래요. 지금 교통 여건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개발되기 어렵다라는 공공의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지 설계는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인구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의 교통 여건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디자인만 할 게 아니라 디모그래픽 플랜을,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 교통뿐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이 이미 용량이 가득 찼어, 더 이상 여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단지를 세우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 자체가 허가가 안 나는 수가 많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단지 내에서 추가로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면 개발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건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디자인부터 한다는 건 곤란하죠. 그래서 실무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에서는요, 굉장히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릴 부분이, 디모그래픽 플랜이 사실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작업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목표를 정한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까? 여러분이 사이트를 보고 이 사이트를 제일 멋있게 지으려면 인구 한 3만 정도가 들어온 사이트가 되면 딱 좋겠는데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계획가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어떤 단지를 짓든 간에 그 단지가 다 수요가 있고 분양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림과 같은 단독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여긴 다 수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뭡니까? 주변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단지의 내부 조건이 어떻냐라만 신경 쓰면 돼. 이 단지 내부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쾌적하게 살려면 여기는 한 1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플랜드 파퓰레이션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구 계획을 스스로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수요가 충분할 때, 수요가 분명하고 충분할 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집만 지으면 사람들이 적정하게 다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인구 과밀의 지역이라든가 주택시장이 포화가 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판단하고 나서 사이트 플래닝을 해야지. 인구 수요도 없는데 알아서 막 몇만짜리 주택지역을 지어요? 그러면 태반이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디맨드가 충분할 경우엔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내가 이 사이트를 지으면 대체 이 사이트에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택에 대한 수요예요. 각 지역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 다릅니다. 진짜 주택이 고프고 땅을 개발만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고밀 지역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빈집이 이미 많아지고 있어. 지방의 어떤 외곽의 허름한 동네야. 사실 수요가 많지 않죠. 자, 그런 데는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요가 좀 불분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 수요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수요에 대한 분석이란 건 뭐냐? 이 사이트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느냐, 단독주택을 원하느냐? 그 지역의 수요 요건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종 통계하고 각종 정부 공공계획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파퓰레이션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훨씬 더 좀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보기 좋은 대로만 설계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은 여기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주택계획이라는 걸 한번 제가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파퓰레이션을 랜드 에리어에다가 올려서 그들에게 살 집을 주는 작업입니다. 크게 봐서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그냥 우리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밀도 지표를 씁니다. density라는 거는 적정 면적분에 몇 명의 사람이 사느냐, person per hectare.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큼이나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빌딩 덴서티라고 그래요. 건물 밀도다라는 건데, 자, 사람이 몇 사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면적분에 얼마만큼의 건물이 올라가 있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flow area ratio라는 것도 있고요. area ratio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용적률, 그리고 AR은 건폐율. area ratio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 미국에서 그냥 빌딩 커버리지 레이쇼, BC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게 그런데 설계하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결국은 용적률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물의 매스잖아요. 사람이란 건 몇 사람 올라가 있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데 건물의 매스가 얼마만큼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 머리 위에 디자이너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구 밀도가 얼마 정도면은 아파트로 가야 되느냐, 인구 밀도가 얼마 정도면 단독주택 정도냐, 밀도에 따라서 사실은 건물의 규모나 유형이 달라져요. 이 두 개 사이에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를 결합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밀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악된 밀도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느냐, 드디어 이제 단지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유형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형. 공동주택으로 가야 될지, 저층으로 가야 될지, 단독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밀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밀도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옵션은 달라져요. 저밀인데 거기다 아파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고밀인데 단독주택으로 깔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유형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보기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인구 규모를 우리가 수용하느냐, 얼마만큼의 인구 밀도냐에 따라서 선택은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밀도, 그리고 밀도가 하우징 타입을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요 사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모그래픽, 하우징 플랜, 인구 주택 계획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그래픽 플랜에 두 가지 과정, 유형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estimate population, 이게 이제 왼쪽이고요. planned population, 이게 오른쪽입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히 신경 쓸 게 없고요. 처음부터 사이트 컨디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적인 컨디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조건, 내부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주거 여건이라든가 등등.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인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주거 유형을 결정하면 돼요. 주거 유형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이 배분한 주거 유형에 따라서 건물의 전체적인 연면적, 용적들이 나오는 거죠. 건물의 덩어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요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시작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한 경우죠. 사실은 여러분의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이런 과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짧은 시간 내에, 한 학기 내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인구 통계를 분석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대략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인구 여건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현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이트 외부의 여건에 대해서, 외부적인 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인구 통계라든가 인구 성장 여부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 연령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든가 등등등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로컬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어떤 하우징에 대한 얼마만큼의 디맨드가 있느냐. 예측되는 세대수를 여러분이 산정해야 되고, 세대수가 산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density, 인구 밀도, 그리고 건물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따라서 결국 전체 올라가야 될 건물의 덩어리, 항상 설계하기 전에는요, 전체 토탈 플로우 에리어, 들어가야 될 전체 건물의 덩어리들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덩어리들을 단지 내에 흩어서 분포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스 디자인이 되는 거고 사이트 디자인의 일종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토탈 플로우 에리어를 여기저기 분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우징 타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주거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주거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 결국 마지막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럼 인구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얻느냐? 지역의 어떤 인구 통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추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냐, 인구가 보합된 상태냐 등등 이런 것들. 당연하게도 올라가는 곳은 수요가 충분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질이 높고 밀도가 낮은 주택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역 사이트 플랜의 디자인의 전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연령 분포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달라져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인구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라든가 그 지역에만 있는 특수한 주거 유형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은 곳이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평형의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 작고 고층이면서 역세권에 가까운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퇴자들이 살고 있는 평온하고 널찍한 타운인데 거기 가서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 그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있는 특별한 어떤 수요 특성들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다 보면 당연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변수가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는 소비 성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결국 하우징 타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공공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공공계획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인구 트렌드라든가
또는 인구 특성들이 이미 많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해야 되고요. 이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인구 배분 계획이라는 게 우리나라 도시 기본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 인구 배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역을 몇 개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생활권별로 인구를 갖다 이렇게 배분을 해 놓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 인구가 아니라 각각의 권역별로 인구를 갖다가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의 사이트의 인구 추계에 가까운 데이터가 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인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지표라고 그러면요, 저는 이걸 들고 싶어요. Average Household Size. 여기서 사이즈라고 하는 건요, 물리적인 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Population Size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한 하우스홀드, 한 가구에 몇 명이나 사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주거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가족 시대에는요, 한 가구당 4명이 넘어가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들, 도시 외곽의 수요가 많아지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1인 가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한 명이 사는 집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저평형, 이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이 주거 유형의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마다 이 지표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그래픽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주저앉고 요걸 고를 거예요. 왜냐?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하우징 타입 또는 로컬 디맨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옛날 지표가 돼버렸는데요. 서울만 하더라도 이미 3.0이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2점 거의 초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포항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2.7이었는데 포항도 제가 볼 때 한 2점 초반대로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2점 초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특별히 그 지역의 인구적인 특징을 알고 나서 사이트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럼 하우징 플랜에서는 뭘 하는 거냐? 결국은 앞서 나온 인구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구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하우징 타입을 선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분명하죠. 인구 계획에서는 인구 밀도나 인구 수요를 정한다. 하우징 플랜, 주택 계획에서는 우리가 설계해야 될 주택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트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그러니까 단지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전체를 실제적인 도면과 형태로 옮겨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거 유형을 선택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의 분포라든가 또는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 프로포션이라고 하면 비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 연립주택 20%, 그 다음에 단독주택 예를 들어 10%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이트 내에 들어가야 되는 주택 유형들을, 여러분들의 하우징 타입의 어떤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게 바로 하우징 플랜, 주택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주택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올리게 될 주택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는 높이 같은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면요,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은 플로어 에리어, 연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동일한 땅 위에, 동일한 토지 위에 연면적을 많이 올리게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고층 아파트로 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퓰레이션에서 토털 플로어 에리어로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우징 타입으로 연결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2단계에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될 거냐, 아니면은 단독주택이 될 거냐, 연립주택이 될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섞을 것이냐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여러 하우징 타입들 사이에 비율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2단계에서 얼마만큼의 공용시설에서 커뮤니티 퍼실러티라고 그랬는데, 퍼블릭 퍼실러티 여러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써야 되는 시설은 또 얼마만큼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결정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추상적인 그림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구를 추계했어.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덴서티로 표현되죠. 그 덴서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총 연면적 total amount of flow area라고 그랬는데 이 인구 이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의 덩어리가 얼마만큼이 되냐. 일단 그 덩어리를 처음부터 건축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필요한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봅니다. 그게 총 연면적이란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는 지금 total amount of flow are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전체 건물의 용적 덩어리. 그리고 이 용적 덩어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스스로 판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고층 아파트로 풀 거냐? 아니면 고층과 저층 간의 연합, 믹스로 풀 거냐? 자잘한 고밀의 단독주택으로 풀 거냐? 같은 아파트라도 고층과 저층을 혼합할 거냐? 아니면 연립이라든가 뚱뚱한 건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 인구계획을 통해서 이런 주어진 큰 연면적, 용적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적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냐라는 것들이 바로 하우징 타입, 주택계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이 밀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밀도라는 것들인데 주거밀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느냐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밀도예요. 그리고 이 밀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게 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고밀이면 당연히 고층, 아파트, 그리고 저밀이면 단독, 연립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주거 밀도라는 건요. 주거 환경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주거 밀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공용시설의 면적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런데 오픈 스페이스를 너무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위로 높이 뽑아내죠?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층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양을 얼마나 둘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도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주거 여건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타입들을 그러면 섞는데 어떤 식으로 섞을 거냐, 섞는 비율이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주거 밀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토털 덴서티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헥타르. 1헥타르라는 건요. 1헥타르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100m 곱하기 100m. 뭐요? 1,0,0,0,0m의 제곱이죠. 큰 축구장 하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정도의 크기죠. 그게 1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헥타르당 사람이 몇 명 사느냐가 우리가 얘기하는 토탈 덴서티가 돼요. 하지만 넷 덴서티라고 그러면 이건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내에 꼭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집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잘라내서 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요만큼 잘라내서 어떤 상업지역을 만들었다. 그러면 실제로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넷 덴서티라고 그러면요. 전체 지역이 아닌 요 R만큼의 면적만을 실제 주거지역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나눠주는데 요 헥타르 면적이 어디냐? 전체가 아니라요. 요 R에 해당하는 면적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이 넷 덴서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토털 덴서티, 총 밀도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넷 덴서티, 순밀도가 더 많겠습니까? 동일한 지역에서 두 개를 측정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값이 나오겠어요?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넷 덴서티, 순밀도가 더 높겠죠? 왜냐? 단지를 만들면요. 집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또 다른 오픈 스페이스도 만들고 또 외부 시설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집 말고도. 당연히 그런 데일수록 순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밀도가 높으면서 총밀도는 낮다. 그 차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 외에 다른 기능들, 다른 오픈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우스 덴서티라는 거는 올라가는 숫자가 사람이 아니라 집의 숫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동일한 면적 위에 몇 개의 집이 올라가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자, 위에 두 개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면적 위에 몇 명의 사람이 올라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몇 개의 집이 올라가 있냐라는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이 두 개가 아까 얘기한 빌딩 덴서티가 되겠습니다. 토탈 에리어 레이쇼, 그 다음에 토탈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인데요. 위에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총 건폐율이 되고요. 밑에 게 우리나라 말로 총 용적률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주거단지에 있는 모든 빌딩 커버리지 에리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밑바닥 면적 있죠? 그거를 그 지역 그 사이트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값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면적이 많아. 외부 공간이 줄어들고 공용 면적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총 용적률은 그에 비해서 층고까지 고려한 거예요. 동일한 면적에도 10층, 20층, 50층도 올라갈 수 있죠. 층이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털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는 높아져요. 그래서 총 건폐율은 아무리 높아도요 100%를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100만큼의 땅에 150만큼의 건물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총 용적률은요 100을 훨씬 더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층이 높기 때문에 100이라는 면적 위에 300만큼의 용적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층의 면적을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비교하면요 그 지역의 건물의 형상들 또는 건물의 밀도들, 그것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요 두 개는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 population density죠. 그런가 하면 요 밑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building density가 된다. 요 두 개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net density하고 그 다음에 total density 둘 다 뭐냐면 인구 밀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순밀도 같은 경우는요 하우징 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 올라가는 그 대지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원, 지금 파크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죠. 자, 파크나 스트리트는 이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밀도를 계산할 때는 그 면적은 빼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이런 땅덩어리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나라 말로는 대지라고 해서 대지. 대지의 면적만을 합해 대지 면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숫자만을 계산합니다. 근데 토털 덴시티가 되면 이젠 그런 거 없어요. 더 홀 에리어, 모든 지역을 다 넣어.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 면적 외에도 공용시설 면적까지 넣는 거야. 대표적으로 공원,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et density가 항상 total density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공용시설이 없는 단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더 좁은 면적의 계산이 대상이 되는 net density, 순밀도가 총밀도보다 항상 높아지게 돼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밀도 지표들 간의 서로 수학적인 관계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분수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 평균 용적률이라는 건 그 지역의 평균적으로 단위의 땅분에 동일한 땅에 얼마만큼의 건물이 올라갔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리어 레이쇼 하면 뭡니까? 에리어 레이쇼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에 불과해요. 바닥 면적. 그 바닥 면적에다가 그러면 평균 층수를 곱해버리면은 당연히 전체 용적이 나오죠. 에리어 레이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리어 레이쇼는 그 땅에 있는 건물의 발바닥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 하면 뭐예요? 층별로 있는 면적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 용적률이라는 거는 평균 건폐율에다가 평균 층수를 곱해버리면 나오는 거다라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동일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밀도 지표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나타낸 것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총밀도하고 순밀도와의 관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T라는 면적이 있어요. 그 중에 주거 대지는 N만큼만 된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위에 P만큼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토탈 덴시티는 얼마가 되겠어요? T분의 P가 되겠죠. net density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N분의 P가 되겠죠. ratio of net residential area라는 건 뭐예요? 그럼 이거는 곱하기 순주거 지역의 비율이라는 거니까 T분의 N이 되겠죠. 전체 T분의 N만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N이 사라지고 결국 T분의 P만 남아서 이거랑 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한 산수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이렇게 분자 분모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추계하는 이유는요, 인구를 통해서 결국 밀도를 계산하고요, 밀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주택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밀도하고 주거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밀도를 보고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density, 인구 밀도하고
하우징 타입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썼던 지표는 요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지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지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턱도 없이 높아요. 그 지역의 나라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쓰이는 이런 밀도 지표를 갖고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최근에 새로 만든 지표로 많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보통 헥타르당 100인 이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밀도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재개를 얘기해요. 근데 헥타르당 100명 이하가 산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설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인에서 한 200인 정도가 살게 된다 1헥타르 위에 그때는 단층 단독주택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한 2,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2층,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단독주택이 아니죠. 그때는 로우하우스 또는 연립주택 또는 멀티 하우스홀드 하우징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이냐 아니면은 다중 연립이냐라는 차이가 바로 100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고요. 자, 그럼 200에서 300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밀도가 흔하지가 않아요. 외국과 같은 건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유형이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0에서 300이 되면 굉장히 높은 밀도다라고 하이 덴서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헥타르당 100인 이하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그리고 100에서 200인 정도면 저층 공동주택이니까 연립주택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이 넘어가면 이제 아파트로 돌변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구분이 이렇게 주택 유형하고 1대1로 딱 연결되는 구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밀도가 300 이상이거든요. 대부분의 주거지 여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비율을 해봤자 얼마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우리나라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0 이내인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선 저밀로 치자라는 거야. 근데 저밀이라고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아파트입니다. 어차피 아파트.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예요.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야. 자, 그럼 이 차이를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제가 다른 종이에다가 써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구분한 거는 300 이하면 무조건 다 저밀도, 300에서 500 사이면 중간, 그 다음에 500에서 700 사이면은 고밀도, 그 다음에 700 이상이면 초고밀도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300 이하인 것 같은 경우는요 저층 아파트가 됩니다. 저층 아파트라는 건 보통 층수로 봤을 때 어떨까요? 한 5층에서 한 10층 정도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5층에서 10층 사이 아파트 한국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사실 그 위에 선에 지금 밀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층 아파트가 되는데요. 층수로 치면 어떻게 될까? 약 10에서 한 20층 정도가 됩니다. 10에서 20층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가끔 보게 되는 정도지 흔한 아파트는 아니죠.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층 아파트 정도로 불러줄 수 있고요. 층수로 보면 한 20에서 한 30층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최근에 이제 말하는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인데 초고층 아파트는 보통 30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뭐 50층, 60층 아파트도 흔하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주상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제로는 요 단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울트라 하이라고 초고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초가 들어간 게 거의 일반적인 아파트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거지역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고밀로 가게 되었다. 이런 고밀이니까 서양에서 쓰는 그런 밀도 분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밀도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밀도 분포는 각각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진짜 초고층 아파트, 이런 어떤 높이 차이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유형상으로는 대부분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밀도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사이트들의 면적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인구를 구했고, 인구를 추계했고, 인구 밀도를 파악했고, 그 밀도를 가지고 주택 유형을 여러분들이 결정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단지 면적이 소요될지 그 면적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단지 전체로도 면적을 계산해야 되고, 단지 내에 각각의 부분은 별로도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적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갖고 왔는데, 다른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단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그냥 전체 인구 밀도가 주어졌을 경우, 전체 인구를 추계한 인구든 아니면 계획한 인구든 간에 그 인구를 인구 밀도로 나눠주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전체 주거지역의 면적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단지가 전체 하나의 단지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의 어떤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1, 2, 3 뭐 n개까지 있다라 그러면 1에서 n개까지의 구역에 해당하는 그 면적들을 구한 다음에 다 전체를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합산이라는 기호를 써놨다라는 것들. 어쨌든 이런 경우는 구역별로 밀도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인구 분포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단계별로 따져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특별하게 이 경우는 area per household, 말하자면 주택 1호당 필요한 면적이 정해져 있을 때예요.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했거나 할 경우, 그걸 이용해서는 그럼 우리가 총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은 전체 인구를 이걸 가구당 인구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집이 필요한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해놨던 가구당 면적을 거기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집의 숫자하고 가구당 면적을 곱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전체 집의 면적이 나오겠죠. 자, 집들의 면적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집만 있어서 될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는 집 말고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시설 면적이 있어야 돼요. 공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을 우리가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퍼블릭 스페이스가 얼마만큼의 비율이 돼요?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건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위한 파킹 스페이스,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집 말고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될 대표적인 시설 3개죠.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가 돼요. 그래서 그 30-40% 정도가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1에서 0.3, 그러니까 레이쇼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닙니다. 1 빼기 0.3, 말하자면 0.7 정도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0.7을 역수로 한 걸 곱해줘야지 집의 면적, 우리 집들의 면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공시설의 면적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된 걸 우리는 영어로는 토탈 하우징 에리어라고 그랬는데 총 주택지역 면적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택을 위한 면적에다가 공용시설 면적만 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일까? 우리 집하고 집 앞에 있는 도로, 공원, 그런 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큰 주거지역일수록 또 어떤 기능이 더 있어야 돼요? 혼합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혼합기능이란 건 뭐냐? 상업기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집 앞에 가게도 있고요, 집 근처에 근린 상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비율들도 우리가 더해줘야지 진짜로 주거지역에 필요한, 레지덴셜 에리어에 필요한 전체 면적이 계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혼합 면적을 우리가 거기에 합산해주기 위해서 1 빼기 믹스드 유즈 레이셔, 혼합지역 비율을 넣어야 됩니다. 그 비율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상업지역의 수요가 높으면 40%까지 되기도 하고요, 작으면 20% 정도 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이것도 한 0.3 정도가 되겠죠. 0.3.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대략 0.7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걸 곱해주게 되면 진짜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전체 주거지역의 완전한 면적이 계산되더라는 것이죠. 요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요런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주택만을 위한 면적들의 총합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주거지, 단지가 설계되는 게 아니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시설이 있어야 된다. 공용시설 첫째, 도로, 둘째, 공원, 셋째, 주차장. 이 3개가 대표적인 공용공간입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대략 7: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합해줘야지 주택지역의 전체 면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우징 에리어라고 써놨는데 주택지역의 총 면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택지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전체에다가 또 상업을 위한 혼합지역의 면적을 또 더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6대4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 비율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사이트 플래닝이 필요한 전체 주거지역의 면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트 에리어, 사이트 전체의 면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딴 거 생각할 건 없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을 위한 면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용시설 면적도 필요하고 상업 혼합을 위한 면적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사실은 어려울 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3,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굳이 방법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들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여러 하우징 타입, 여러 주택 유형들이 막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지 안에 고층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도 있어.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막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체 총 인구로 시작하고 일단 인구 밀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인구 밀도를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우징 타입을 결정해야 되고 그것들 간의 비율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우징 타입별로 따로따로 면적을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더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간단한 사정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일단 여기 줄을 좀 치시고, 자,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인구 계획을 해보니까, 인구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우리 단지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1000명 정도로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250명, 헥타르당 250명이 살아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일단 전체 사이트의 면적은 그냥 나오죠. 사이트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1000명을 250으로 나눠주면 4헥타르가 된다는 건 그냥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전체 사이트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이트가 4헥타르라는 거죠. 4헥타르. 그럼 요 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회의를 해본 끝에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 250헥타르 정도의 인구 규모면은 고밀도죠. 어떤 중층 아파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니까 주거 수요를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의 단독주택을 넣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아파트 대부분하고 일부의 단독주택을 섞는 것으로 결론을 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면적의 비율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밀도로 볼 때 헥타르당 300인이 들어가.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대략 헥타르당 100인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각을 그럼 얼마만큼의 면적을 배분을 하면은 요 조건이 맞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X라는 면적, Y라는 면적, 결국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X 더하기 Y를 하면은 당연히 4헥타르가 나와야 되죠. 우리는 어차피 4헥타르란 면적 내에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라는 조건을 이용해 보면요, 헥타르당 300인이 들어가는 아파트 지역에 들어갈 인구는 얼마예요? 3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 들어갈 인구는 얼마가 돼요? 100 곱하기 Y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한 게 결국 얼마? 1000명. 자,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뭐 사실은 별게 아니라 이건 1차 방정식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풀어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넘기고 뭐 치환하고 뭐 등등 해보면은 X는 3, Y는 1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얘는 3헥타르, 그 다음에 얘는 1헥타르만큼 배분이 되면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전체 4헥타르만큼의 단지를 우리가 3헥타르, 1헥타르로 쪼갠 다음에 3헥타르 부분에는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1헥타르 부분에는 단독주택 단지. 자, 요런 형태로 요런 비율로 설계를 하면은 주어진 요런 조건에 맞는 단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주거 유형을 이렇게 적당히 섞기 위해서는 요런 면적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그걸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에 적용을 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죠. 변수는 여러 가지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연결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정식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가 그것이 면적이 되었든 인구 밀도가 되었든 아니면 각각 유형의 간의 비율이 되었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다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이런 어떤 연결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주어진 경우에 계산해야 될 목표들, 그것들을 계산해내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단지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히 상업지역을 따로 설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단지 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의 면적을 왜 따로 또 결정하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아까 혼합지역 면적 비율이 보통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범위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특별히 상업적인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의 면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상업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통계로 나와 있을 경우, 보통 그런 통계는요, 그 지역의 통계를 찾아다 보다 보면은 방문객당 필요한 어떤 상업지역의 면적까지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방문객 1인당 필요한 상업지역의 총 연면적이 되겠죠. 총 연면적. 그래서 그 총 연면적을 이렇게 되어 있는 수로 나눠주면은 결국 그 지역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고용자라는 건 그 상업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들, 고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고용인 1인당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플로어 에리어, 연면적이 필요한지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전체 고용인의 숫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연면적을 곱해버리면은 일단은 전체 총 연면적이 나오죠. 근데 총 연면적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요 두 개로 나눠져 버리면은 땅바닥의 면적이 나오죠. 근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도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파킹 에리아,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죠. 그런 것들은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다시 상업지역의 면적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면적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공원 녹지 면적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느 정도 통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린 에리어 같은 것들이 여러 개의 어떤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의 생활 반경에 몇백 미터 이내에 항상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취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근린 공원은 마을마다 하나 있는 정도. 버퍼 그린 에리어, 완충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도로하고 어떤 주거지 사이에 놓는 그런 녹지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기존에 있는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일 유력하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도시에서는 1인당 녹지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녹지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1인당 10제곱미터가 안 돼요. 서울만 하더라도 10제곱미터가 좀 넘어가고요. 대부분의 해외 도시들은 20에서 한 30m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 좋을까, 1인당 얼마가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들어갈 인구 분석을 하고 나면요, 거기다 이런 통계치를 곱해버리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녹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녹지 면적을 여러분들이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그 다음에 완충 녹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서 단지 계획을 해나가는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 좀 다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인구 계획을 하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유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올 거냐,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주거 유형을 택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 강의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